여인을 시험한 암행어사. 암행어사 박문수는 몹시 지쳐서 속리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지방에는 양반들이 많이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 양반들이 여러 대 내려오면서 사회 질서가 점점 문란해지고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설마 산속에서까지 남녀 간의 사통이 일어날까요? 한번 시험해 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는 산 아래 마을에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한 오두막으로 들어갔지요. 방 한 칸짜리 집으로 몹시 초라해 보였습니다. 걔 아무도 없느냐? 아무런 대답이 없었지요. 이리 오너라. 한밤중에 누구십니까? 이때 한 여인이 촛불을 들고 나왔습니다. 나는 지나가는 행인이요. 날이 저물어 하룻밤 신세를 지고 싶소. 방이 하나뿐인데 어쩌겠어요? 괜찮겠습니까? 여인이 부끄러운 빚도 없이 말했습니다. 지금 그런 체면 따질 때가 아니오. 재워준다면 들어가겠소. 그럼 들어오십시오. 저녁은 드셨습니까? 아직 못 먹었소. 그럼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인은 부엌으로 나가 상을 차려왔습니다. 잡곡밥과 산나물 서너 접시가 전부였지요. 박문수는 시장한 김에 잡곡밥을 맛있게 먹고 숭늉을 마셨지요. 그리고 나서 막상 자려고 하니 왠지 마음이 썩 내키지를 않았습니다. 이거 안 되겠소. 부엌으로 나가자겠소. 괜찮습니다. 이 근방에는 우리 집 한 채뿐입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 방에서 주무십시오. 박문수의 생각에 아무래도 이상하였지요. 외간 남자를 방에 데리고 태어난 것도 그렇고 자신이 부엌에 나가 자겠다는데 굳이 자신을 아랫목에서 자라고 권유한 것도 그랬습니다. 박문수는 모른 척을 하고 아랫목에 들어 누웠지요. 얼마 뒤 여인은 반지꼬리를 옆으로 밀치고 불을 끄고 박문수 옆에 눕는 것이었습니다. 박문수는 이 여인을 시험해보고 싶었지요. 박문수는 자는 척을 하고 돌아 누워 자기 다리를 여자의 배 위에 턱 하고 걸쳐 놓았습니다. 여자가 박문수의 다리를 슬그머니 밀어버렸지요. 그런데 또다시 박문수가 다시 다리를 여자의 다리 위에 올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여인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호롱불에 불을 켰습니다. 이때 박문수는 금세 잠이 깨어 눈이 부시다는 듯 손으로 눈을 가리며 능청을 떨었습니다. 벌써 날이 새었나? 여자가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말하였지요. 점잖은 손님으로 알고 잠을 재워 주었더니 무슨 수작입니까? 내가 모를 줄 아셨습니까? 당신 같은 양반을 그냥 둘 수 없겠군요. 이제껏 많은 사람을 재워 주었지만 당신같이 엉큼한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말로 타이리를 했으나 안 되겠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이 버르장 머리를 고치게끔 회초리로 때리겠습니다. 당장 일어나서 종아리를 거두십시오. 박문수는 마음속으로 훌륭한 여인이라고 생각하며 설마 종아리를 때리겠느냐 했는데 이때 여자가 거세게 나왔습니다. 정말 나를 때리겠소? 제가 한 말이 거짓인 줄 아셨습니까? 내일 아침 관가로 잡혀가지 않으려면 종아리를 거두십시오. 박문수는 일어서서 종아리를 걷었지요. 여자는 밀쳐두었던 반지고리에서 자를 꺼내어 박문수의 종아리를 힘껏 때렸습니다. 박문수의 눈에서 별이 번쩍번쩍 하였지요. 손님의 앞날을 위해 몇 대 더 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가 부러져 할 수 없군요. 날이 새려면 아직 멀었으니 아랫목에서 주무십시오.
박문수는 몹시 기가 막혔지요.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당에서 발소리가 들렸지요. 여인이 일어나 불을 켰습니다. 방 안으로 한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손님 왔는가? 아, 저녁에 오신 손님입니다. 저녁상은 드렸나? 네. 여자가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사내가 부엌으로 뒤따라 나갔지요. 내외가 뭐라 수근수근 거리더니 다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님, 자는 척 하지 마십시오. 일어나시구려. 박문수가 눈을 뜨는 척을 했습니다. 이때 사내의 손에 새끼줄이 들려 있었지요. 사내는 새끼줄로 박문수를 칭칭 엮어매었습니다. 사내는 몸집이 몹시 크고 힘이 장사였지요. 그러는 새에 동이 텄습니다. 사내는 얽어맨 박문수를 꼴을 담는 큰 구럭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럭을 앞마당 큰 나무가지에 매달아 놓았지요.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싶었습니다. 박문수는 자기의 신분을 밝힐까 하다가 그만두었지요. 그런데 사내가 활을 들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박문수는 더 지체할 수 없어 외쳤지요. 네 이놈, 나는 암행어사다. 그 말소리와 동시에 화살이 날아와 매단 구럭의 줄을 맞췄지요. 구럭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 박문수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한참 뒤 박문수가 눈을 떴지요. 사내가 빙그레 웃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좀 드셨습니까? 댁은 잘해야 판서밖에 못 되겠습니다. 영의정감이 되나 싶었는데 아니더군요. 사내는 박문수를 풀어주고 다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이때 방 안에는 술상이 마련되어 있었지요. 손님, 내 장난이 너무 심했지요? 앞으로 성공하십시오. 나는 속리산의 사냥꾼입니다. 사내는 아침을 먹고 곧장 사냥을 나간다며 떠나버렸습니다. 박문수도 서둘러 그 집을 나와 보은골로 내려왔지요. 내려오면서 생각하니 지난 밤부터 일어난 일이 매우 수상쩍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했습니다. 보은 관아에 들른 박문수는 그곳 현량을 시켜 사냥꾼을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포졸들이 몰려가 사냥꾼을 잡아왔지요. 네 이놈, 네 죄를 알렸다. 사냥꾼이 박문수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죄가 있다면 지나는 길손을 재워준 것뿐이지요. 거짓말을 하면 목이 달아날 줄 알거라. 저는 목이 달아난다 한들 잘못이 없습니다. 안 되겠다. 그냥 죽이지 말고 동원 앞마당 당산 나무에 매달거라. 그런 뒤 내 명령을 기다리거라. 박문수는 명궁수를 불러 50보 거리에서 사람은 쏘지 말고 매단 줄을 쏘라고 했습니다. 명궁수가 활 시위를 당겼다 놓았지요. 줄이 끊어지고 사냥꾼이 땅에 떨어져 나뒹굴었습니다. 너를 살려주겠다. 너는 지금 죽음을 앞두고도 어찌 살려달라 애원하지 않는 것이냐? 잘못이 없으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박문수는 참고 있던 웃음을 터뜨렸지요. 네 말이 맞다. 나는 실은 산골에 홀로 있는 여인의 정조가 얼마나 지켜지는지 시험해 보았다. 집에 돌아가거든 네 아내에게 내가 상을 주겠다고 일러라. 박문수는 여인에게 큰 상을 주고 그 마을을 떠났다고 합니다. 화타를 죽인 조조. 옛날 중국의 위왕인 조조와 명의 화타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조조가 국무를 논의하던 중 갑자기 눈앞이 어지럽고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을 느꼈지요. 신하들은 어찌할 줄 몰라 어이를 불러 침을 놓고 약을 다리는 등 수선을 피웠지만 눈에 띄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조조의 아내인 변씨 부인도 점쟁이를 불러 그 연유를 물었지만 남편의 두통에 대한 신통한 답변을 얻지 못하였지요. 그때 한 신하가 명의 화타를 생각해내고 즉시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화타의 울술은 천하제일이라 그 어떤 불치병도 그의 손만 거치면 모두 나았지요. 화타는 조조의 왕궁에 도착을 했습니다. 조조는 머리에 띠를 두른 채 누워 있었지요.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고 식은땀까지 흘리는 것으로 보아 병세가 심상치 않음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침을 꺼내 머리에 혀를 따라 놓기 시작하였지요. 침이 꽂힐 때에는 따끔했지만 잠시 뒤 그 부분이 얼얼해졌고 한참이 지나자 온몸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두통이 씻은 듯이 나았지요. 내 가까이에 이리 능력 있는 인물이 있었다니 이젠 병이 나도 걱정이 없겠군. 앞으로 신복으로 삼아서 전장에 꼭 데리고 다녀야지. 이런 속셈으로 조조는 화타를 못 가게 하고 그 말을 제의해 보았지만 화타는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고관대작의 지위를 약속하여도 딱 잘라 거절을 하였지요. 화타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원한 금침에서 잔다고 해도 그에게는 바늘방석 같았지요. 저녁에 눈을 감으면 고향 마을이 눈에 선했습니다. 화타는 고향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화타는 조조를 찾아갔지요. 그러고는 자신이 막 떠나올 때 아내가 아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조조는 화타를 곁에 두고 싶었지만 아내가 아프다고 하니 고집을 피울 수가 없었지요. 화타를 돌려보내면서도 조조는 빨리 돌아오라 거듭 당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화타는 돌아오고픈 생각이 전혀 없었지요. 하루가 지나 한 달이 되고 또다시 봄을 맞았습니다. 조조는 화타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자 초조해지기 시작하였지요. 사람을 보내어 설득을 해보았지만 화타는 오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화타가 관우의 어깨에서 독을 빼주고 동호 주태 장군의 상처까지 낫게 해주었다는 소식을 듣고 조조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요. 저들의 병을 고쳐주느라 감히 내 청을 거절했단 말이지. 출병을 앞둔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오자 그는 다시금 화타를 떠올렸지요. 그리고 즉시 사람을 보내 화타를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그의 부하는 조조가 화타에게 앙심을 품고 있음을 알고 있는 데다가 화타가 또다시 조조의 청을 거절할까 걱정이 되어 조조에게 물었지요. 어떻게 데려올까요? 보리 300석에 비단 400피를 주겠노라. 그러니 쏜살같이 달려가 그를 데려오너라. 만약 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예를 다해 청하다가 그래도 거절하면 강제로라도 끌고 오라. 화타가 오지 않으면 네 목숨도 끝장인 줄 알거라. 물론 화타가 오기는 했지만 그것은 조조의 권세를 두려워해서도 조조가 약속한 재물이 탐나서도 아니었지요. 이 난세에 그가 죽으면 세상이 더욱 혼란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였습니다. 그는 조조에게서 받은 선물들을 모두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아내에게 이별을 고한 뒤에 길을 나섰습니다. 화타는 전투 중인 진지에서 조조의 병을 진찰하였지요. 조조는 군말 없이 가만히 있었지만 화타가 진맥만 할 뿐 아무런 설명이 없자 궁금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화타 선생, 내가 무슨 병인가? 정신질환입니다. 그럼 어서 침을 놔주게. 침으로는 안 됩니다. 그럼 약을 주게나. 약으로도 안 됩니다. 설마 나을 수 없단 말인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방법인가? 머리뼈를 열어서 두통을 치료하는 방법뿐입니다.
조조는 화타의 말을 듣고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 녀석이 내 목숨을 노리는 것이 아닌가? 화타 이 녀석, 내가 여러 번 불러도 오질 않더니 혹시 이 녀석은 상대 적진에서 파견한 첩자가 아닐까? 극에 달한 조조의 의심은 다시 발작을 일으켰고 결국 조조는 화타의 설명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참수를 명했습니다. 그리하여 죽은 화타는 신이 되었습니다. 신이가 된 화타는 조조의 행동에 단단히 화가 났지요. 화타는 조조의 병뿐만 아니라 그의 심보도 고쳐보리라 다짐했습니다. 조조는 순간적인 분노로 화타를 죽이긴 했지만 계속되는 두통에 잠을 이루지를 못하였지요. 그는 한밤중에 졸음이 몰려와 눈이 감기면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자기 머리를 쫙 열어 뇌를 꺼내 약수에 깨끗이 씻은 다음 다시 잘 꿰매주는 화타를 보았지요. 이상하게도 그 뒤로 두통이 말끔하게 사라졌습니다. 조조가 그에게 보상하려고 하자 화타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백성들을 구제하려는 진심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원망도 복수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원하옵건대 앞으로 부디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지 말아주십시오. 이 말을 마치고 화타는 조조에게 큰 절을 올린 뒤 호련히 사라졌지요. 조조가 눈을 번쩍 떠보니 마침 아내가 그에게 약을 먹이려던 중이었습니다. 몇 년 뒤 조조는 고향으로 돌아와 조상에 대한 제를 올렸지요. 그 지방 사람들은 그 앞에서는 감히 비난하지 못했지만 뒤에서는 모두가 입을 모아 그를 욕했습니다. 화타 선생의 의술이 얼마나 대단했냐 말이야. 앞마을의 왕대두도 정신질환을 앓았는데 머리 수술을 하고 나았잖아. 근데 오히려 그런 호인을 죽여버리고 말다니. 조조의 귀에까지 이 소문이 들어갔지요. 그는 부하들에게 왕대두를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10년 전 왕대두가 정신질환을 앓을 무렵 화타는 골목 어귀에서 약방을 하고 있었는데 그를 치료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조조는 그의 머리에 아직도 흉터가 남아있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나서야 땅을 치며 후회를 하였지요. 화타를 죽이지 말았어야 했는데. 조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화타의 무덤을 수리할 계획을 세웠지요. 금 10만 냥에 500여 명이나 되는 일꾼들을 불러 휘황찬란하게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조가 화타의 무덤을 수리할 계획임을 듣고서 다들 자기 일인 양 기뻐했습니다. 주먹밥을 넣은 보퉁이를 하나씩 둘러매고 나타난 사람들이 순식간에 수천에 달하였지요. 마을 이곳저곳에서 조금씩 모은 돈도 엄청난 액수가 되었습니다. 시공을 앞둔 전날 밤 일꾼들은 꿈속에서 화타를 보았습니다. 살아있을 때 모습 그대로였지요. 등에는 약초 담은 보찜을 메고 손에는 침을 든 모습이 또 누군가를 치료하러 떠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청기와 칠보기와 모두 필요 없고 금장에 옥으로 비든 인형도 필요 없소. 내 일생이 청렴했으니 그저 조용한 곳에서 사람들이나 돕고 싶소. 사람들은 모두 그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물론 조조도 그의 말에 따라 성안 조용한 곳에 사당을 세웠지요. 이 사당은 화조묘라 불리며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끝내 이루지 못한 복수.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에게 관미성을 빼앗긴 아신왕은 그 치욕감 때문에 잠조차 잘 수 없었습니다. 관미성이 고구려 땅이 되고 말았소.
장군이 나아가 이 치욕을 갚아주오. 아신왕의 명령을 받은 진무는 군사 10,000명을 이끌고 고구려의 남쪽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공격은 여의치 않았지요. 간신히 관미성을 포위했지만 고구려군은 성문을 닫아 걸고 나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진무는 군량이 떨어져 군사를 되돌려야 하였지요. 이번에는 반드시 빼앗긴 땅을 되찾아야 하오. 이듬해 아신왕은 다시 군대를 보내 수곡성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아신왕의 공격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아신왕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지요. 빼앗긴 땅을 되찾기 전에는 한을 풀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신왕은 진무를 앞세워 또 한 차례 고구려로 진격을 했습니다. 백제의 공격을 알아차린 광개토 대왕은 직접 정예군을 이끌고 대동강 상류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백제와 고구려는 혈전을 벌였지요. 이 싸움에서 진무는 또다시 크게 패했습니다. 잇따른 패배에 아신왕의 분노는 폭발할 지경이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직접 군사를 끌고 나갈 것이다. 아신왕은 이를 갈며 공격에 나섰습니다. 7천의 군사를 이끌고 한수를 지나 청몽룡 밑에 주둔하고 공격 기회를 노리고 있을 때 때마침 폭설이 쏟아져 내렸지요. 폐하, 추위에 떨며 죽는 병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구려를 공격하기 어렵습니다. 하늘까지 나를 돕지 않는군. 아신왕은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군사를 되돌렸지요. 그런데 얼마 뒤 큰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광개토 대왕이 서해를 가로질러 백제의 심장부인 한성을 공격한 것이었지요. 고구려가 수군을 몰아 한성을 공격하리라 생각지 못했던 백제는 몹시 당황했습니다. 백제군은 방어도 하지 못한 채 수많은 성과 마을을 빼앗겼고 한성까지 함락될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아신왕은 고구려에 항복을 하고 광개토 왕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아신왕은 광개토 왕에게 영원토록 신하가 될 것을 맹세하고 목숨을 건졌습니다. 아신왕은 치욕을 갚고 잃은 영토를 되찾기 위하여 외국에 태자를 볼모로 보내고 원병을 요청하였지요. 태자를 볼모로 보내는 일은 씻을 수 없는 치욕이었으나 고구려에 서력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방법도 가릴 것이 없었습니다. 아신왕은 전쟁 준비에 미친 듯이 매달렸지요. 아신왕은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성을 쌓으며 결전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군대를 직접 이끌고 한산 북쪽 성체에 머물며 공격 기회를 노렸지요. 유성이 백제군 진영에 떨어졌다는군. 이는 필시 불길한 징조야. 그날 밤 한밤중 유성이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군사들 사이에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말에 백제군은 사기를 잇고 고구려와 맞서는 것을 두려워하였지요. 아신왕은 불길한 마음에 고구려 공격을 뒤로 미루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에 대한 의지는 그대로였지요. 아신왕은 백성들에게도 칼 쓰는 연습을 시키며 복수의 날을 준비했습니다. 전쟁 준비의 백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요.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신라로 도망치는 백성들이 수도 없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고구려와 신라가 동맹을 맺었다는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신라로 도망치는 것도 참을 수가 없거늘 고구려와 동맹을 맺었다니 결단코 용서할 수 없다. 아신왕은 외국과 가야 동맹군을 이끌고 신라에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연합군의 기습을 받은 신라는 순식간에 서라벌까지 밀렸지요. 신라의 왕은 급히 고구려의 구원을 요청했고 구원 요청을 받은 광개토 왕은 5만 대군을 이끌고 연합군을 거세게 밀어붙였습니다. 고구려군은
거침없이 삼국연합군을 몰아내고 아신왕에게 또 한 번의 쓰라린 패배를 안겨주었습니다. 이 억울함을 어찌 풀겠느냐? 아신왕은 다시 전쟁 준비를 했습니다. 왜국도 아신왕과 연합을 했습니다. 아신왕은 최후의 결전을 다짐하고 왜군과 함께 대군을 이끌고 평양으로 공격해 들어갔지요. 맹렬한 공격에 주춤하던 고구려가 차츰 전열을 가다듬고 역습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광개토 왕이 직접 친히 부대를 이끌고 달려나오자 싸움은 점점 아신왕에게 불리해지고 있었지요. 정령 고구려를 꺾을 수 없단 말인가? 결국 광개토 왕의 공격에 밀린 아신왕은 크게 탄식하며 말머리를 돌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영토 회복에 집착했던 아신왕은 광개토 왕과의 싸움에서 단 한 차례의 승리도 거두지 못한 채 가슴에 한을 품고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큰 발을 가진 문호장. 옛날 어느 마을에 문호장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문호장은 도수를 부릴 줄 알았다고 합니다. 키는 장대같이 컸고 다른 사람의 2배나 되는 큰 발을 가진 사람이었지요. 이런 그는 마음씨가 고와 남을 잘 도와주는 착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한편 백성들을 괴롭히는 관리들을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혼내주는 영웅이기도 하였지요. 그 무렵 벼슬아치들은 힘없는 백성들을 업신여기고 매우 괴롭히곤 했습니다. 한 번은 어느 관찰사가 이 땅을 지날 때였지요. 그날은 마침 단오날이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아낙네들이 일꾼들에게 줄 점심밥을 해서 이고 나왔지요. 점심 드시고 하십시오. 모를 심던 사람들이 점심밥을 먹으려고 우르르 길가로 나왔습니다. 못줄을 잡고 있던 문호장도 마침 배가 고프던 터라 밖으로 나왔지요. 길가에 앉아 맛있게 밥을 먹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관찰사 일행이 나타난 것입니다. 길을 비키거라. 밥을 먹던 농부들은 놀라 밥그릇을 들고 좁은 길에서 비켜 서느라 야단이었지요. 어서 치우지 않고 뭐 하는 것이야? 말에 타고 있던 관찰사는 길가에 놓인 밥 광주리 쪽으로 말을 몰았습니다. 그러자 밥 광주리가 말 발굽에 걷어채이고 말았지요. 화가 난 문호장이 관찰사 앞으로 나아가서 한번 쏘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관찰사가 탄 말의 말발굽이 땅에 붙어 꼼짝도 못하는 것이었지요. 니놈이 도수를 부린 모양인데 어디 그냥 두나봐라. 화가 난 관찰사는 문호장에게 곤장을 치라고 표졸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곤장을 막 내려치려는 순간 몽둥이가 뚝 하고 부러지는 것이었지요. 저놈에게 화를 쏘거라. 그러자 이번엔 화살이 문호장을 비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화가 난 관찰사는 마침내 총을 쏘라고 명령했습니다. 총을 쏘자 총알 대신 개구리가 튀어나온 것이었지요. 걱정스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던 농부들은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결국 관찰사는 문호장을 감옥에 가두게 했습니다. 포졸들은 문호장을 경산 지방에 있는 감옥에 가둬놓고 돌아왔지요. 그런데 문호장이 포졸들보다 먼저 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관찰사는 문호장을 살려두었다가는 무슨 변을 당할지 몰라 몹시 두려웠습니다. 그러자 문호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도리어 그의 옹졸함을 나무랐지요. 그러자 더욱 화가 난 관찰사는 칼을 빼어 문호장의 목을 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칼은 문호장의 목에 닿은 채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이었지요. 결국 관찰사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문호장을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큰 산에 입산하는 게 어떻겠는가? 싫습니다.
저는 이대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관찰사가 못마땅해 하자 문호장은 껄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정 못마땅하다면 죽어주겠습니다. 그 대신 내가 죽고 나면 제사를 지내주십시오. 문호장은 밀집대 하나를 가져오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겨드랑이 아래를 3번 치십시오. 관찰사는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했지만 그가 시키는 대로 해보았지요. 그랬더니 문호장은 조용히 숨을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사람들은 단오 날이 되면 그를 위해 제사를 지내주었다고 합니다. 창녕군 영상면에는 벽돌 담으로 둘러싸인 바위가 있습니다. 이 바위 위에는 보통 사람의 발 2개 크기의 발자국이 찍혀 있는데 이것이 문호장의 발자국이라고 합니다. 복숭아로 물리친 귀신. 옛날 부평 고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로 원님이 부임해 오면 부임한 첫날 밤에 죽고 마는 것이었지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임금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부평 원님이 되어 내려가기만 하면 싸늘한 시체가 되어 나오니 기가 찰 노릇이었지요. 소문이 퍼지자 아무도 부평 원으로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느 날 임금은 조정 대신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 일에 대해 의논을 하였지요.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소? 전하, 제게 좋은 생각이 있사옵니다. 어서 말해보. 사형수 중 한 사람을 뽑아 부평 고을로 내려보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말을 듣자 임금은 의아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왜 그리 하려 하는지 이유를 말해보.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사형수는 어차피 죽을 몸이 아니옵니까? 좋은 생각이요. 그리 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여 다음 날 사형을 당할 사람들 중에 가장 용기 있어 보이는 한 사람을 골라서 부평고을 원님으로 삼았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말을 탄 사형수는 입이 함지박만하게 벌어졌지요. 목숨을 살려준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원님으로 보내준다니 사형수는 기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사형수가 싱글벙글하며 부평 고을에 도착해 보니 이방과 아전들은 물론이고 마을 사람들까지 걱정스런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죽게 될 사람이 뭐 그리 좋아서 저리 웃고 있을까? 누가 아니래? 뭘 몰라도 한참 모른다니까? 드디어 부임한 첫날 밤이었지요. 새로운 원님은 온 집안에 촛불을 밝혀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갑자기 바람이 몰아치더니 집 안에 켜놓은 촛불이 한꺼번에 꺼져버리는 것이었지요. 바로 그때 선비 차림을 한 귀신이 원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원님은 마음을 크게 먹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지요. 이 밤중에 어인 행차시옵니까? 원님은 귀신에게 정중히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자리에 앉으며 점잖은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나는 신천면에 묻혀있는 하씨라는 사람인데 부탁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 무덤 주위에 있는 소나무를 도벌꾼들이 자꾸 베어가니 그러지 못하게 좀 막아주시오. 잘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당장 도벌꾼들을 붙잡아서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게 혼쭐을 내겠습니다. 원님이 이렇게 말하자 귀신은 고맙다고 했습니다. 실은 이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려고 여러 번 원님을 찾아왔으나 그때마다 원님들이 죽어버리는 바람에 이제껏 한을 풀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한 뒤 귀신은 물러갔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아전들은 원님을 장사 지낼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죽은 줄만 알았던 원님이 방문을 열고 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방과 아전들은 놀라 들고 오던 관을 떨어뜨린 채 나자빠졌습니다. 놀랄 것 없다. 지금 당장 하씨 무덤 앞으로 이끌어라. 하정승 무덤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이방과 아전들을 앞세우고 하정승의 묘를 찾아갔더니 귀신의 말대로 도벌꾼들이 소나무를 베고 있었습니다. 도벌꾼들이 베어낸 소나무가 집채만큼 쌓여 있었지요. 저놈들을 모조리 잡아들이거라. 원님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전들은 도벌꾼들을 모조리 포박하여 관하로 끌고 갔습니다. 원님은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엄히 다스렸지요. 그날 밤 하정승 귀신이 또다시 원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저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바둑이나 한판 두실까요? 원님은 그러자고 했습니다. 원님과 귀신은 밤이 늦도록 함께 바둑을 두었지요. 새벽 닭이 울자 귀신은 서둘러 일어나더니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뒤 하정승 귀신은 밤마다 찾아와 바둑을 두자고 했습니다. 원님은 매일 밤 귀신과 바둑을 두느라 잠을 잘 수가 없었지요. 원님은 하루하루 말라갔습니다. 하루는 이방이 걱정스러운 듯이 물었지요. 원님,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사실은 내 밤마다 귀신과 바둑을 두느라 잠을 못 자 그렇다네. 원님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비밀을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예? 귀신과 바둑을 두시다니요? 그게 정말입니까? 정말이네. 그러니 나를 좀 도와주게. 귀신을 쫓을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러자 이방이 이렇게 말하였지요. 원님, 복숭아를 준비해 두셨다가 귀신이 오면 내놓으십시오. 귀신은 복숭아를 싫어하니까요. 이방의 말을 들은 원님은 사람을 시켜 복숭아를 구해오라 일렀습니다. 원님은 구해온 복숭아를 잘 씻어서 밤이 되기를 기다렸지요. 밤이 되자 역시 하정승 귀신이 바둑을 두자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원님은 이때다 싶어 얼른 복숭아가 담긴 쟁반을 내밀었지요. 대감님, 복숭아 하나 드시지요. 복숭아를 본 귀신은 얼굴색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미안하오. 내 눈치 없이 너무 자주 온 것 같소. 잘 있으시오. 그날 이후 하정승 귀신은 2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쁜 일을 많이 해서 죽을 뻔한 원님은 그 뒤 마음을 고쳐먹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청백사 이야기. 옛날에 문천공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 경상감사로 임명되자 사임을 하고 부임하지 않았지요. 그러자 임금이 노하여 특별히 합천군수로 내보내게 하였습니다. 공이 합천군수로 부임한 뒤 하루는 고을 아전이 공의 집에 와보니 밥을 먹지 못한 지가 벌써 여러 날이 되었지요. 아전은 보기에 하도 민망하여 쌀 한 말과 청어 한 두름, 나무 몇 단을 부인에게 보냈습니다. 공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저녁상에 난데없는 생선탕이 올라와 있었지요. 이것들은 어디서 난 게요? 공의 엄한 물음에 부인은 사실대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공은 정색을 하며 말하였지요. 아랫 사람에게 어찌 명색 없는 물건을 받는단 말이오. 그러고는 밥과 국을 그대로 아전 방에 내려주게 하였습니다. 공은 부임하여 사소한 물건 하나라도 다치지 않고 오직 성심으로 정사를 다스릴 뿐이었습니다.
때는 마침 한창 가물철이어서 기우제를 지내느라고 난리 법석이었지요. 비는 조금도 느리지 않았습니다. 공은 기우제를 지낸 뒤 곧 불볕이 쏟아지는 제단 아래 엎드리며 말하였지요. 내가 비를 얻지 못하면 이 자리에서 죽을 뿐이다. 공은 며칠 동안 멀건 미음만 마시며 마음속으로 정성껏 빌었습니다. 사흘째 날 아침 공이 비를 비는 산에서 검은 구름이 일어나더니 곧 대쪽이 같은 비가 흠뻑 내리어 온 고을을 적셨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웃 고을에는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온 나라에 흉년이 들었으나 유독 합천 고을만은 모든 곡식이 다 잘 되었지요. 합천 해인사에는 종이를 만드는 역을 지고 있어 스님들이 이 때문에 늘 시달리고 있었지요. 그러나 공이 고을 원으로 부임한 뒤로는 종이 한 장도 빼앗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마침 편지를 써야 할 일이 생겨 편지 종이 3폭을 바치게 하였더니 스님이 10폭을 갖다 바치는 것이었지요. 공은 그 스님을 잡아들이게 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을에서 3폭을 바치라고 하였으니 한 폭이라도 덜거나 더하면 죄가 된다. 네가 어찌 더 가져다 바친단 말이냐. 그러고는 3폭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도로 주어 보내게 했습니다. 스님이 종이를 받아 가지고 가다가 관청 심부름꾼들에게 주니 모두들 받지 않았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산문 위에 들보에다 걸어놓고 가버렸습니다. 그 뒤 공이 문을 나가다가 마침 그것을 보고 이상하여 물었지요. 까닭을 알게 된 공은 웃으며 그 종이를 서한 위에 놓아두게 했습니다. 공이 교체되어 돌아갈 때 보니 한 폭을 더 쓰고 나머지 6폭은 인계 문건에 적어두었지요. 공이 어느 날 틈을 내어 해인사로 유람을 갔습니다. 명승지를 보니 이름을 새기고 싶은 생각이 부쩍 났으나 깊은 물속에 우뚝 솟은 바위라 발을 붙일 도리가 없어 아쉬운 대로 돌아오고 말았지요. 여러 스님들이 이 말을 듣고는 이래 동안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산신에게 기도를 드렸더니 5월 한 더위에 깊은 모세물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나무를 찍어 사다리를 만들어 바위 위에 공의 이름을 새겨 넣었지요. 공이 교체되어 돌아갈 때였지요. 고을 백성들이 모두 나와 길을 막고 서 있었지요. 사또께서 아무 물건이라도 남겨주시면 사또 보듯 하겠습니다. 지금 내게는 아무것도 없구나. 도포 한 벌을 지어둔 것이 있으니 이거라도 남겨두마. 공이 내주는 도포를 보니 굵은 배로 만든 것이었지요. 백성들이 사당을 짓고 그 도포를 모셔놓았는데 사당 이름을 청백사라 했습니다. 지금도 그곳 백성들이 봄, 가을로 제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벼슬 받은 소나무. 조선 세조 임금 때 어느 날 세조는 신하들을 거느리고 궁궐을 나섰습니다. 세조는 임금의 전용 가마인 연을 타고 있었지요. 세조가 가는 곳은 속리산의 법주사였습니다. 세조는 오랫동안 피부병을 앓고 있었지요.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피부병에 좋다고 하여 온양온천을 찾아가는가 하면 빨리 낫게 해달라고 절에 가서 부처님께 빌기도 하였지요. 이번에 법주사로 가는 것은 불공을 들이면 피부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해서였습니다. 임금행 차가 속리산 입구에 다다렸을 때였지요. 길가에 키 큰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그 소나무는 가지가 아래로 늘어져 있었지요. 임금의 가마가 그 밑을 지나가야 했는데 가마의 윗부분이 가지에 걸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가마를 따르던 신하들이 안타깝게 소리쳤지요. 조심해라. 연이 가지에 걸린다. 그 순간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말을 알아듣기나 한 듯 소나무가 스스로 가지를 번쩍 들어 올린 것이지요. 그리하여 임금의 가마는 무사히 소나무 밑을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지요. 며칠 뒤 세조가 법주사의 불공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법주사를 출발할 때에는 화창하던 날씨가 소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자 벼랑간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할 수 없이 그들은 임금을 태운 연과 함께 소나무 아래에서 비를 피하게 되었지요. 소나무는 우산을 펼쳐 놓은 듯 가지를 사방으로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그 밑에 있으니 우산을 쓴 듯 비 한 방울 맞지 않았지요. 잠시 뒤 비가 그치자 세조는 연에서 나와 소나무 앞에 섰습니다. 신하들은 세조에게 머리를 조아르며 이렇게 아뢰었지요. 전하, 이 소나무는 참으로 충성스런 소나무입니다. 이곳에 올 때에는 전하의 연이 가지에 걸리자 소나무 스스로 가지를 위로 올려 무사히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갑작스레 쏟아진 비를 피하게 해주었고요. 그래, 기특하고 고마운 소나무로구나. 이 충성스러운 소나무에 정 이품 벼슬을 내리도록 해라. 세조의 명으로 속리산 입구의 소나무는 정 이품 벼슬을 얻었습니다. 정 이품이라면 오늘날의 장관과 같은 높은 벼슬이었지요. 이 소나무는 이때부터 정의 품송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새 어머니와 콩밥.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어부가 살고 있었지요. 어부에게는 아내와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병에 걸리고 말았지요. 아내는 시름시름 앓더니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부가 고기잡이를 계속하려면 집에서 아들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였지요. 어부는 할 수 없이 새 아내를 얻었습니다. 새 아내는 자기 아들을 데리고 어부의 집에 들어와 함께 살았지요. 새 아내의 아들 도리는 어부의 아들 동이와 나이가 같았습니다. 그런데 새 어머니는 아버지가 집에 없을 때에는 동이를 머슴처럼 부려먹었지요. 동이는 새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일만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도리는 달랐지요. 자기가 낳은 아들이라고 아무 일도 시키지 않고 쌀밥만 먹였습니다. 반면 황소처럼 일만 해야 하는 동이에게는 콩밥만 먹였지요. 동이는 새 어머니에게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도 이런 사실을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새 어머니는 아버지가 집에 있을 적에는 동이를 도리와 똑같이 잘 대해주었지요. 그래서 아버지는 새 어머니를 착한 여인이라며 고맙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제 동이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지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모든 사실을 아버지에게 털어놓아야지. 동이는 이런 결심을 하고 어느 날 저녁 바닷가로 가서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배가 도착하자 동이는 아버지에게 달려갔지요. 아버지, 네가 웬일이니? 여기까지 마중을 다 나오고. 아버지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동이는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며 그동안 자신이 새 어머니에게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낱낱이 털어놓게 되었지요.
아버지는 말없이 이야기를 듣고 나더니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동희에게 물었지요. 동아, 너 도리와 씨름을 한번 해볼래? 씨름을 하면 도리를 이길 수 있겠지? 그럼요. 제가 얼마나 힘이 센데요. 그럼 오늘 저녁을 먹고 마당에서 씨름 대회를 하자꾸나. 그날 저녁 동인의 식구들은 저녁을 먹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멍석을 깔고 앉아 보름달을 구경하였지요. 그때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동아 돌아, 너희들 씨름이나 한번 해볼래? 좋아요, 아버지. 동희가 반색을 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도리는 자신이 없는지 그대로 앉아 있었지요. 그때 새어머니가 도리에게 말했습니다. 왜 그러고 있니? 동희와 씨름을 해보라는데. 새어머니가 다그치자 도리는 마지 못해 일어섰지요. 그리고 마당에서 동희와 씨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도리는 동희의 상대가 되지 못하였지요. 얼마 버티지 못하고 도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하였지요. 동아, 언제 그리 힘이 세졌니? 콩밥이라도 먹었느냐? 새어머니는 찌끔했지만 시치미를 뚝 떼고 물었습니다. 콩밥을 먹으면 정말 힘이 세져요? 물론이요. 우리 마을에 있는 황소들을 보구려. 콩을 먹어서 모두 힘이 장사가 아니오. 다음날 아버지는 고기 잡이를 하러 또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새어머니는 그날부터 자기 아들 도리에게는 콩밥을 주고 동희에게는 쌀밥을 주었습니다. 난 콩밥 먹기 싫어. 도리가 투정을 부렸지만 새어머니는 눈을 부라렸지요. 싫어도 먹어야 돼. 그래야 힘이 세지지. 도리는 할 수 없이 콩밥을 먹었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왔지요. 동희는 미리 바닷가로 가 아버지를 마중 나갔습니다. 그러고는 아버지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알겠다. 오늘 저녁 또 씨름을 하면 이번에는 그냥 져 죽어라. 그날 저녁 동일의 식구들은 저녁을 먹고 또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동희와 도리에게 씨름을 시켜보았습니다. 동희는 아버지가 일러준 대로 이번 씨름에서는 일부러 져주었지요. 동희가 무릎을 꿇자 새어머니는 손뼉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콩밥을 먹으면 힘이 세진다더니 정말이네요. 그때 아버지가 웃음을 그치며 말하였지요. 콩밥을 먹으면 힘이 세진다는 것은 내가 꾸며낸 말이오. 당신이 도리만 귀하게 여기고 동희는 차별 대우를 하기에 두 아이에게 씨름을 2번이나 시킨 것이오. 두 아이 모두 불쌍하지 않소.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지. 우리가 부부가 되었으니 이 아이들을 차별 없이 잘 기르도록 합시다. 새어머니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그 뒤로 동희도 자기 아들처럼 사랑하며 잘 돌보아 주었다고 합니다. 왕비를 직접 뽑은 임금. 조선 제21대 왕 영조는 정성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왕비를 뽑기로 했습니다. 임금이 왕비를 뽑는 자리에 나와 보니 많은 처녀들이 모여 앉아 있었지요. 임금은 왕비를 직접 뽑기로 했습니다. 임금은 후보자들을 시험하여 한 처녀를 가려 뽑기로 하였지요. 임금은 왕비를 뽑는 자리에 나오기 전에 신하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비 후보자들 아버지의 이름과 벼슬을 방석에 적어 놓아라.
그리하여 후보자들이 자기 방석을 찾아 앉도록 하라. 그런데 임금이 왕비를 뽑는 자리에 나와 보니 한 처녀만이 방석에 앉지 않고 그 옆에 비켜 앉아 있었습니다. 임금은 언짢은 표정을 지으며 말하였지요. 그대는 어찌하여 왕명을 어기고 거기에 앉아 있는가? 처녀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딸 자식으로서 어찌 감히 아비의 이름이 적힌 방석을 깔고 앉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불효를 저지를 수 없어 방석 옆에 비켜 앉았습니다. 임금은 처녀의 말을 듣고 대견스레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처녀를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 후보자들에게 물었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것이 무엇인가? 처녀들은 한 사람씩 임금에게 아뢰었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것은 산 골짜기입니다. 바다입니다. 광물입니다. 그러나 임금은 고개를 가로저었지요. 마지막으로 방석에 앉지 않았던 처녀가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것은 사람의 마음, 즉 인심입니다. 왜 그리 생각하느냐? 산골짜기나 바다나 강물은 깊이를 잴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깊이를 잴 수가 없지요. 그러니 사람의 마음만큼 깊은 것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임금은 처녀의 말을 듣고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무심한 표정을 지으며 다음 질문을 던졌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반찬은 무엇인가? 처녀들이 또 돌아가며 임금에게 아뢰었습니다. 그것은 굴비요입니다. 아닙니다. 불고기요입니다. 나물입니다. 그러나 임금은 이번에도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석에 앉지 않던 처녀가 대답하였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반찬은 소금이옵니다. 소금은 모든 반찬의 근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반찬이지요. 임금은 말 없이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어쩜 저리 영특할까? 저만 하면 왕비를 삼아도 되겠군. 임금은 처녀를 왕비 감으로 점찍어 두었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꽃은 무엇인가? 처녀들이 저마다 임금에게 아뢰었지요. 가장 좋은 꽃은 장미꽃이옵니다. 아닙니다. 모란입니다. 복사꽃입니다. 그러나 임금은 이번에도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리고는 방석에 앉지 않았던 처녀에게 고개를 돌렸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꽃은 목화꽃입니다. 목화꽃은 추운 겨울에 온 백성들을 따뜻하게 입히는 꽃이지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꽃입니다. 임금은 처녀의 대답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 저도 모르게 무릎을 쳤습니다. 그리하여 영조 임금은 이 처녀를 왕비로 뽑았지요. 그가 바로 정순왕후 김씨라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